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첫 최고위에서 제명을 확정한 건데요. 한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뺄셈 정치에 늪에 빠진 국민의힘이라는 자막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국회에서 정말 짧은 입장을 밝히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제명 처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어쨌든 윤리 의결된 날로부터 한 16일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한동훈 전 대표나 지도부나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겠지만 지금껏 펼치지 못했던 정치적 공간을 지금부터라도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도 돌아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돌아오는 방식이 어쨌든 정치 행위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지방선거나 아니면 정당의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붙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좀 뭔가 추스려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파가 나뉘어서 서로 퇴진하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극단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퇴진하라는 것이 이제 정치적 구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를 퇴진하라는 것은 당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다른 표현인 것이지 네. 지도부 다 물러나라라고까지는 저는 이르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제 며칠 내로 지도부가 신속히 움직여서 그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 전 대표도 마찬가지로 물론 본인 뜻하지 않게 징계가 확정이 됐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지도부를 접촉하거나 기타 의원들을 접촉해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세를 확장하는 건 확장하는 거고 정당의 그 민심에 대한 지지 어떤 회복도 더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국이 아니고 조금 더 뭐 봉합하는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파국이 아닌 봉합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이 단식 과정에서도 계속 언급된 것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당원 개개인의 총합이라고 당대표를 칭하면서 당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 걸 어떻게 최고위에서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일면의 기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1야당인데 네. 제1야당에서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오늘 당대표가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서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마치 보란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하는 거 보고 과연 국민의힘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앞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아마 험난한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징계에 대해서 당원 조사를 해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징계에 찬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30% 이상, 한 40% 정도는 징계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전 대표의 처신이나 아니면 가족들의 처신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고든 아니면은 당원권 정지를 일정 기간을 주든 이런 방식도 있었을 텐데,
굳이 당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뭐 보수 일각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이건 1970년대나 보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앞으로 한 전 대표와 어느 정도 행동을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당이 아마 한 전 대표가 계속 바깥에서 흔들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새로운 보수를 지향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이제 시작에 들어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내부적으로 제가 약간 지도부를 조금 더 변명해 드리면 한마디만 거들어 드리면 그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최고위원회라는 게 윤리위에서 올라온 그 징계안 의결안에 대해서 변경해서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그러니까 이걸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든지 네. 이것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재심에 지금 의사가 있었으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공간 재심하게 되면 윤리위에서 재의결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절차가 좀 정치적인 해법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 입장에서도 부결 아니면 가결인데 부결하게 되면 또 그 윤리위라는 기구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상당히 난처한 입장은 맞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내심에 어떤 의사가 있었는지는 서로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조금 더 앞으로 또 공간을 열어가는 식의 각자 뭐 두 분 다 리더들이시니까 네. 그런 좀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좀 뭐 늦지 않고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오늘 있었던 이 친한계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그렇고 또 초재선 의원 소장파 모임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의원총회에서도 중진 의원들의 어떤 반발의 목소리도 격화가 됐다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기어이 당을 장동혁 대표가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라는 등의 강력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여는 어떤 상황 그리고 파국이 봉합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한동안 계속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그 하루 전날에는 사실은 두 분이 이제 만나서 해결해라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네. 많은 분들이 물밑에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의원 몇 분이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났다고 저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치적으로 해법 모색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저는 이제 정치인들의 행위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것이 징계를 당하냐, 징계를 하냐 이런 문제로 저희가 뭐 공격이냐 방어냐라는 문제로 보지만 실제 징계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는 쪽 입장에서도 이게 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마냥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또 일방적으로 몰아치는 이런 형태의 행위들은 정치권에서는 없습니다. 그 기회에 내가 어떤 정치적인 공정을 얻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은 탓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해당 시점과 그다음에 당에 미치는 영향 등도 그 본인들의 정치적 공력 향상과 더불어서 네. 조금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의 말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캠페인을 계속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당에 큰 부담을 주는 거라서 저는 뭐 오늘 내일 정도로 그런 프레임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프레임이 또 안 나오도록 지도부가 또 움직여줘야 되는 거고 네. 이런 상호작용이 곧 시작되지 않을까. 만약 그게 없으면 그거는 분당이죠. 저는 그래서 그 상호작용은 할 것이고 일부 의원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도부에서는 몇 가지를 해달라. 예컨대 뭐 강성 세력과는 이런 식의 조치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도 성찰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런 식의 또 성명도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당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우러져서 수습이 곧 될 것이다. 물론 수습 이후에 그것이 한 전 대표나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돌파하는지는 또 각자의 또 계획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한 전 대표는 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뭐 서울시장을 출마해야 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얘기도 있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적인 인생에서 어떤 결단이 있을지 또 지방선거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 전 대표는 원래 이제 본인이 속해 있던 당에서 제명을 당한 거잖아요. 네. 살아 돌아와야죠.
한 전 대표가 오늘 밝힌 것처럼 돌아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역자치단체장에 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보궐선거 지역인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 한 전 대표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단체장으로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원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시 보수의 일정 부분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상징적인 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이 제일 주요하게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한 전 대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과 경쟁을,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경쟁을 해서 3자 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오히려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사게 되거든요. 보수에서 입지가 아마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이 없는 지역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 내부에서 한 전 대표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세를 갖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라고 하면 최적의 입지는 지역은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나 영남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 가운데에서도 보궐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돼서 다시 들어올 때 그때쯤이면은 지방선거 참패가 결정이 나지 않겠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결정이 날 텐데 만약에 참패를 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공간 안에서 다시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한 전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한 전 대표가 출마는 저는 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출마해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자산을 얻어가거나 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대구나 부산 이쪽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왜냐하면 유리한 쪽이거든요. 그 무소수로 출마하든 아니면 뭐 당원 자격이 회복돼가지고 최고위에서 회복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돼서 나가든. 왜냐하면 부산이나 대구가 가지고 당선되지 않으면 본인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유리한 지역구 가서 그 당대표를 지냈던 분이 당선되고 돌아와도 그거는 본전인 것이죠. 네. 그러나 수도권 지역을 보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현재 야당 내 리더급이 없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도. 그런데 새로운 수도권에서 만약에 상당한 득표를 얻고 당선되든 떨어지든 그렇게 돌아오면 정책 자산을 얻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선이 목표가 아니고 실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지방선거 이후에 당권도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시 돌아오겠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만간 당무감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럼 당무감사 발표가 되면 관련돼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새 귀합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본인의 세가 확장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건 당내 확장을 얘기합니다. 당내 확장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여태까지 한동훈 전 대표의 실적으로 나타나요. 지난 원래 62.5%로 당대표로 당선될 때만 해도 압도적인 보수권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네. 그 이후에 실제 뭐 전국이 어수선한 면도 있지만 어쨌든 대선 경선 때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결선 투표에서 집니다. 10% 차이 이상으로 져요. 그러니까 급격히 떨어졌죠. 이거는 뭐냐면 당내 세력을 확장시키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배지보다도 국회의원 당선보다도 당내 세력 확정이 우선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대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존재감을 높이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출마하든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분들을 도와서 유세를 다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지방선거 가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상수이죠. 왜냐하면 지금 곧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곧이라는 것은 지방선거 후가 될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이번 지방선거는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선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는 지방선거에서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선거예요. 네. 잘하든 잘못하든 원래 성적표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큰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조그만 시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장동혁 지도부가 지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굳이 내가 소명하지 않고 징계를 어떻게 보면 달게 받은 것처럼 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재심 기회도 없고 소명하는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징계에 대해서 난 그렇게 개의치 않겠다. 어떻게 보면 달게 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달게 받았다는 그 느낌의 이면에는 지방선거 이후에 찾아올 지도부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론 이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고 그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이후에는 그럼 누가 과연 이 당을 이끌 것인가? 그다음에 이 당에 갈 곳 잃은 분들은 누가 다 품 안으로 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고려도 솔직히 있겠죠. 그게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행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예, 국민의 입장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혁신당, 그러니까 보수 야권 연대도 와해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일종의 조건이 윤 어게인 세력하고의 절연이었잖아요. 근데 장동훈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친윤계라고 불릴 만한 인사들을 그리고 탄핵에 끝까지 반대했던 그리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사람들 당이 오히려 품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부담스러운 측면일 거고요. 둘째로는 한 전 대표는 그나마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계엄의 불법성을 얘기하고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탄핵을 통해서 그 잘못된 선택에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런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와 연대하는 방법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와 연대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장동혁 대표하고 오히려 손을 잡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네. 이게 당 차원의 이익과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한 전 대표를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해버리면 장동혁 대표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또 부담스러울 거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의 가장 주축이 되는 세력이 20대, 30대 남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20, 30대 남성들이 대부분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랑 같이 국민의힘하고 함께 연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당내 반발이나 자기 지지층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선거 연대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뭐 그 개혁신당이 국민의힘하고 연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약간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셨고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단식 중단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중단한 것이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연대가 와해가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수의 결집을 추구하고 뭔가 그 예전의 정통성을 이어주고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정통성이 끊어지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가지고 보수의 본류가 이어지는 꼴이 되니까 사실 이런 거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잘 지내고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이 찾아오고 그다음에 김문수 옛 후보가 찾아오고 이런 부분들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달가울 일 없어요. 정치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네. 경쟁 상대잖아요. 보수권 내에서. 근데 보수권 내에서 본인이 사실은 리더로서의 확고하게 떠올라야 되는데 누가 다른 분들이 어떤 그 큰 영향력의 키를 쥐고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달궈가겠어요. 칭찬하지 않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국내심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연대해가지고 개혁신당 자체는 큰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이준석 대표 개인은 큰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보는 것은 이 큰 사안의 국민의힘 내에서 본인 리더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선을 나가고 싶으면 사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제 표현이 좀 저속하지 몰라도. 근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수 올라와서 장동혁 대표의 생명을 건 단식을 말리는 이 모습이 본인은 그렇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당내에 있었으면 그걸 되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은 애써 저는 그 정책 의미를 좀 편매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동훈 전 대표의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잖아요. 그건 사실 죽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해가지고 오세훈 시장과 표를 나눠 먹는다? 그러면 글쎄요. 누가 이득이죠? 이건 민주당의 이득입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만약에 이기든 지든 그럼 거기서 얻는 그 여러 가지 야유 이런 것들은 온전히 정치적인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거를 권유하는
그 이준석 대표의 속내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 어린 걱정은 아닌 듯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SNS, 트위터, 이 X를 통해서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에는 소금세를 도입할 것이냐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 증세에 관한 여론 떠보기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서 또 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또 연달아 올리기도 했고요. 이번 설탕 부담금 논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소금세도 걷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말장난인 것 같고요. 사람이 소금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소금세는 지금도 걷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금세와 설탕세를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뭐랄까 우리가 너무 재래식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국민 80% 정도가 설탕세 걷는데 찬성을 했다고 하는 그것도 뭐 허황된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아닌데 서울대에서 조사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설탕세 걷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묻는 거였잖아요. 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그 설탕세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뭐 창의적 방식으로 제안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WHO에서도 설탕의 20%를 설탕세로 부과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설탕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 공고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이나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미 설탕세를 걷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탄산음료에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탄산음료를 많이 먹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기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탄산음료 우리 못 마시니까 조세 저항이 막 일어나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다.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더 설탕의 건강의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도 알고 줄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조세 저항의 가능성이 좀 적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나라들도 얘기하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그럼 설탕세를 만약에 우리가 뭐 얼마나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물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공공의료에 일정 부분 투자할 수 있는 일종의 목적세 형태로 만약에 설탕세를 일부분이라도 걷는다면 네. 그것도 불가능한 방식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하고요.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마치 세상이 꺼질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과잉 반응하는 그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설명하는 SNS 글이면은 저는 이해가 돼요.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정책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라고 국민께 설명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의 SNS는 저는 박수칩니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80%의 국민 여론이 찬성한다라는 것을 첨부해 가지고 올리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밴드웨건 효과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난 이거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난 이 정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검토하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결제 개선을 다 생략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만약에 최종적 판단은 국민 몫이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위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실무자, 국과장들이 다 검토해가지고 의견 첨부해서 내면 대통령이 그걸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걸러지는 이런 필터링 효과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인사권자가 저렇게 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느 분이 반대하겠습니까? 국민 빼고. 그러면 그 정책 결정 과정이 과연 이게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거 이건 이제 졸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설탕세 자체만 놓고 보면 증세죠. 이 네. 부분은 건강부담금, 기금 어떤 명목을 댄다 하더라도 이건 증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에 확충에 돈을 쓰겠다. 그거 원래 세금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설탕세로 쓴다는 거 그럼 그 세금 대신 쓰는 거라서 결국은 증세예요. 근데 그 증세 효과가 직접세가 사실은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건 간접세입니다. 사 먹으면 거기서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접세라는 것은 조세 저항이 적은 장점은 있지만 실제 서민들이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전에 국토부 열세를 주장하셨던 것처럼 뭔가 증세의 국정기조를 자꾸 국민께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오해를 살만하고 만약에 정말 국민의 보건이 걱정되신다 그러면요. 담뱃값에다가 여러 가지 그 흉한 거 적어놨잖아요. 사진 그런 식으로 있고요. 예. 가당 음료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가당 음료에다가 이거 많이 먹으면 뚱뚱해집니다라고 해가지고 흉한 모습을 해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보고 그렇게 캠페인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마치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주된 정책 목적에다 해놓으시고 실제는 증세다. 그거는 국민께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그냥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싶은데요. 대통령의 SNS 글을 아까 제가 재래식 시각이다, 재래식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든지 다 이렇게 건너뛰면서 대통령이 이거 합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쩌면은 우리의 예전 방식의 고전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해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의제화해서 논란이 좀 벌어지거나 아니면 찬반 양론이 있게 되면 그럼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거는 아마 젊은 층한테 물어보면 오히려 더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간접세인 뭐 소비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이런 문제하고 설탕세를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설탕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탄산음료 지금 조금 적게 먹는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의료에 부담을 주는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예.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약간 증액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공공의료에 투자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물가 부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조세 저항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하면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짧게 듣고 1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진영의 관점으로 해당 정책에 대해서 편을 들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첫 정책을 던지는 이 해당 부처는 직업 공무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해당 부처에서 던지면 첫 번째는 일단 진영의 시각으로 안 볼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거 이런 정도로 거치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예, 두 분이 막판에 좀 시동이 걸렸는데 시간 관계로 오늘 지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